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이란 전쟁과 관련해 첫 번째 대국민 연설에 나서는데 종전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 2차 합동 토론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추미애 의원과 전격 인터뷰 진행하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선 전현희 의원과 전격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민주당이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를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됐다며 전격적으로 제명했습니다. 62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인데 자, 일정과 어떤 내용이 예상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동부 시간 현지 시간 1일 오후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10시 한 3시간쯤 남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예정했습니다. 아마 종전 계획을 밝힐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대가 아무래도 현지 기준으로 굉장히 황금 시간대인 밤 9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중요 최신 정보를 전할 것이라고 그때 백악관이 이제 어제 알렸고요. 이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뒤엔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점까지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다가 이제 아주 곧 이제 우리가 이란을 떠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전 대통령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능적인데 방금 미국에 휴전 요청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일단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 휴전 조건조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란에서도 처음으로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코스타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공격 중단이 현 상황의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침략 재발을 막기 위한 보장이 충족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 5대 조건 가운데 공격 중단과 침략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내건 겁니다. 일단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한두 개 나라나 유엔 안보리의 안전보장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또 대화 사실은 일단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양측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공격의 강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어서 이거 진짜 종전이 되는 게 맞냐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곤 있습니다. 네. 이번 대이란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에 대한 불만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은 미국의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재고할 단계도 넘어섰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항상 그들이 종이 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백악관이 더는 유럽을 신뢰할 만한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거론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나토 회원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파병 요청에 화답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토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 좀 지금 불만을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해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나토 회원국 반응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의 나토 탈퇴 고려 발언에 대해서 키어 스타머 이 영국 총리는 이 소음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거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이 나토는 세계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단일 군사 동맹이며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안전을 지켜왔고 우리는 나토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있든 어떤 소음이 들리든 나는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영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는데 공영 주차장에 차량 오부제가 도입된다고요? 예, 석유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오는 8일부터 이 공영 주차장에 드나드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엔 끝자리 1번과 6번 차량의 공영 주차장 진입이 막히는 방식인데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노상 유료 주차장 등 3만 곳이 해당되는데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 인근 이런 경제 영향이 큰 곳은 이 지자체가 좀 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제외되고요. 경차나 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방문 시 오부제 적용이 안 됐지만 공영주차장 오부제 시행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도 오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네. 공공기관 주차장은 운영이 더 강화돼서 홀짝제가 적용된다고요? 예, 이게 짝수, 홀수 이렇게 좀 강화됩니다. 2부제인데요. 그러니까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이제 운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초고유가로 씨름하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이 1년 동안 시행했던 홀짝제가 사실상 1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셈이고요. 민간에 대한 승용차 오부제는 일단 자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네. 공영주차장 오부제를 통해서 이 석유 절감 효과가 월 5천에서 2만 7천 배럴 정도거든요. 이 전체 소비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제한적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 2달여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에 걸렸네요. 법원발 충북 컷오프 무효 사태로 인데다가 공관위까지 전원 사퇴를 했는데 당 지도부가 충북 4선 출신의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에 내정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죠. 예, 장동혁 대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법원이 정치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이 권 재판장은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이번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도 컷오프한 것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준 거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건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정현 전 의원이 사퇴한 자리 공관위원장 자리에 충북의 4선인 박덕흠 의원으로 채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박 의원이 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직 친윤 세력 찐윤들의 또 약간 좌장격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당내 혼란을 좀 빠르게 수습을 하고 좀 공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아직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결과가 남아 있어서 수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환 지사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만약에 이대로 그냥 강행하면은 무소속까지 나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가처분 신청 결과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주호영 의원 가처분 신청도 이제 막고 있거든요. 네. 인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당 지도부는 법원에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혼란이 잘 수습될지 이건 좀 미지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조로워 보였는데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적으로 제명했습니다. 예, 민주당 어젯밤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긴급으로 열어서 현역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습니다. 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서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이죠. 김 지사가 한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데 이어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공개됐거든요.
김 지사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른바 이제 뭐 대리기사 비용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거리에 따라서 뭐 2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뭐 김 지사 측 주장은 도합 한 68만 원 정도인데 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 지도부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 지사가 그 지지율만 보면은 연임이 굉장히 유력했었는데 지금 김 지사가 어쨌든 경선판에서 빠지게 되면서 전북지사 후보도 경선판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이원택 의원이 지금 또 나서고 있고요. 네. 사실 안호영 의원이 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번에 새로 선출되지 않으면서 안호영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다시 빠지나 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그렇죠. 어제 그냥 자기는 계속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음 달 5월부터 실시된다고요? 예, 정부는 매년 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은 전체 농지의 10% 수준에 그쳤거든요. 이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농지 195만 헥타르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조사는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농지 일단 115만 헥타르가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면적이 19배 넓이고요. 특히 땅값이 비싼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은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가서 더 엄격한 잣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헥타르를 조사해서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방침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는 익숙한 구간들에서 살펴지는데요.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면서 4차로와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죽전 휴게소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서인천 부근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곳 여의도 상황입니다. 봄꽃축제 준비 관계로 국회 뒷길이죠. 여의서로와 국회 뒤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방금 끝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일단 뭐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변동성이 강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좀 끝내겠다. 그러면서 이란의 어떤 새로운 정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휴전을 요청했다라는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 뭐 외무부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다 이러면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시장은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대화의 채널이 가동 중이구나라는 어떤 이런 점을 들어서 호재로 인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란 작전 현황이라든지 뭐 2, 3주 내에 뭐 이란에서 철수하는 계획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어제 증시에서도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불어 이제 이 경제 지표들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시장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뭐 6만 2천 건을 기록했고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침체보다는 어떤 연착륙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조금 난항이 있지 않나라도 루머도 돌았고요. 또 네. 이제 전투기가 좀 추가로 배치되지 않냐, 결국 이제 지상전이 좀 나오지 않냐 이런 소식이 조금 나오면서 네. 상승분이 약간 좀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펀디멘탈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조금 앞두고 지정학적 뉴스에 좀 반응하는 네.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메모리 업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는 시장을 받치면서 든든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화요일 날 나왔을 때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시장이 좀 하락했습니다만 그렇죠. 뭐 이제 어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업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사실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예. 확실히 급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사실 뭐 메모리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원인은 이제 이란 전쟁으로 경기가 위축이 되면 이제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좀 축소하겠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좀 주가 상당히 좀 불안정했었고요. 네. 또 이제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터보컨트 이슈가 좀 여전히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 수요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계속 쟀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란 전쟁 어제 이제 종료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180도 변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대장주인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 지금 아직은 뭐 비상장이긴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1,220억 달러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8,500달러가 넘어가는 8,500억 달러입니다. 네.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사실 어제 좀 제가 볼 때 주인공은 인텔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인텔이 지금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지분을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한테 사면서 지금 이제 공장을 하나 또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메모리 업체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샌디스크, 뭐 웨스턴 데이터 같은 이제 스토리 업체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다시 뭐 이런 좀 수급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이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약간의 좀 이유가 되지 않는 좀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 절차 들어간 모습인데 어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픈 AI와 지금 스페이스X 지금 상당히 큰 비상장 회사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네. 일단은 스페이스X가 먼저 지금 이제 상장 절차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고 예. 일단 상장 목표 시점은 이제 올 6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48조 원입니다. 네. 이게 아마 상장하면 바로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그 얘기 이제 그만큼 이제 다 빨아들여갈 수밖에 없는 뭐 수급의 어떤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서 최대 한 75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회사죠. 아람코가 IPO 자금 조달로 지금 290억 달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갔는데 2배 이상 되는 금액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정말 높아지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행동 자체는 상당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상황인데 뭐 전체 공모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하겠다는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일론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뭐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의 어떤 절차는
기존에 알던 우리의 방식과는 약간 다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장 주관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지금 여러 증권사가 지금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X의 어떤 제가 볼 때 상장 절차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급등 그 자체였어요. 네. 역시 4월은 좀 긍정적으로 가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4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가 만우절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거짓말 같은 예.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이 정말 힘들었죠. 네. 특히 지난달 3월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거의 지금 이제 한 35조 이상 좀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9% 이상 월봉 기준 19% 이상 하락을 하면서 그쵸.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거의 26조 원의 지금 매도세가 좀 나왔고 뭐 현대, 기아, 이제 LG 넥스원 같은 뭐 자동차, 방산 결국 이제 코스피의 어떤 주도주들이 다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팔았는데도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보유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주수는 좀 늘어난 듯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팔아도 오히려 비중은 좀 유지가 되는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염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많은데 어제 이제 코스피 장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상승 이제 VI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후에 이제 상승 VI가 걸리면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이드카가 뭐 11번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아마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 아마 올해 2026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념비적인 해로 남지 않을까.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10시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드라마티컬한 변동성이 강한 시장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이러한 변동성을 좀 제가 볼 때는 멈춰줄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이제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올해 실적을 좀 예상하는 이제 수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합산 영업이익이 70조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작년에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절반. 아유.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분기 만에 두 회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 사이클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HBM 이제 6세대 요게 양산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가서 돈 싸들고 와서 야, 장기 계약하자. 3년 5년.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묶으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요처가 확실한 상황이고 장기 공급되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추정치가 봤을 때 올해 삼성전자가 뭐 82조, SK하이닉스가 67조를 벌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 두 회사가 합쳐서 150조. 요게 이제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전체 시가총액에서 봤을 때 거의 한 97%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거의 다 시장을 이끄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수출 통계치가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반도체 수출액 3월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뭐 15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이 없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좀 오히려 좀 이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오늘 시장도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일단 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만 10시 이후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아무 내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10시 전후에 어떤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저는 오후 시장의 좀 안정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르다 줍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빨리 왔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서울 벚꽃이 만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서울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 네. 어제 만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9일 빨랐고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인 윤중로의 벚꽃도 지난해보다 6일 일찍 만발했습니다. 서울의 벚꽃 개화 관측은 19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개화 여부는 종로구 서울 기상관측소 안에 있는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여의도 윤중로의 경우 2000년부터 영등포구 수목관리번호 118번에서 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개화로 보고 만발은 80%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합니다. 네. 오늘은 기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는 어제 기온보다 크게는 10도 이상이나 뚝 떨어져 쌀쌀했습니다. 이 파주 판문점이 영하 1도, 이 충북 청주가 영하 1.6, 전남 화순이 영하 1.2도 등 일부 지역은 영하로 내려간 곳도 있는데요. 네. 이 오늘은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 내륙에 서리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5도에서 20도 이상이나 껑충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내륙 지역에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은 어떨까요? 네, 오늘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먼지가 쌓이는 데다 낮부터 서풍을 타고 국외에 스모그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게 했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 충청도는 오후에, 전라도는 밤에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밤부터 주말인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말끔히 거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일요일인 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이 치러지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본경선 2차 토론회 열렸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 준비하신 메시지 정책 충분히 잘 전달됐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이번 토론에서 준비한 메시지와 정책은 큰 방향에서는 잘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치를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도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본질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반드시 봐주셔야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약속을 성과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적 기대가 담긴 어려운 과제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제주 4.3 문제를 해결했고 또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했습니다. 또 20여 년간 지연되고 있었던 하남의 수건사업 위례신사선 문제도 역시 해결해 왔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약속한 것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어제 토론회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후보님께서 김동연 후보에게 왜 또 도지사를 하고 싶냐고 질문을 한 대목인데요. 사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후보님께 추다르크란 별명처럼 여의도에서 큰 정치를 했던 분이 왜 경기지사에 나왔냐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는 반격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는
뛰어난 경제 관료 출신이죠. 네. 네, 또 도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은 분명히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경기도의 행정이 단순한 관리형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에는 보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전환 시기이죠. 네. 제가 토론회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K 컬처밸리 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너무 집중하는 사이에 그 사업을 살려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나 속도감 있는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업이 지연되고 표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수많은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주로 경험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드려본 것입니다. 네. 자,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감한 추진력, 속도감 있는 결단, 사업, 네. 또 네. 입법, 사법, 행정의 경험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유능한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지금 후보님에게는 좀 안정적인 리더십 이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충분한 네. 행정 경험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미 충분히 그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많은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성과를 분명히 냈고요. 또 제가 그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하는 동안에도 주로 그 행안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게끔 만들어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제가 사실 그 최초의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 행정 분야의 그 개혁을 저한테 맡긴 그 정무위 분과에 간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결과를 보고를 받으시고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 후에 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이 당 사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행정의 재정과 또 행정혁신 분야를 설계해 보라라고 그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또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정적인 행정 대안을 내고 또 기획을 하고 미래로 풀어가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이미 그런 능력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 2차 토론 과정에서 현재 네. 경기도정의 어떤 운영 방식 책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네.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정에서 뭐를 바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머물렀다고 보고요. 필요한 전략적 판단, 속도감 있는 결단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냥 그 소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 건드림으로써 해당 분야는 상상력과 창의력 해야 될 적게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문화 분야는 K컬처가 지방 주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많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데 고정비에 많이 집행이 되고 또 엉터리 집행이 많이 드러남으로써 충분한 그 컨텐츠를 발굴해내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규제 네. 혁신, 주거, 문화 분야였습니다. 이 네. 핵심 공약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천 가능한 공약만 준비했습니다. 허황된 그런 공약이 아니죠. 도민의 삶을 옥죄는 낡은 틀을 과감히 깨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있던 지지부진한 성과 없던 현안들을 진단을 해내고 저의 특유의 강단과 돌파력으로 풀어내겠다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 규제혁신이 경기도는 절대 필요한데요. 네. 저는 이 경기도 규제혁신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의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임명해서 집행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또 주택은 경기 공공주택을
임기 4년 동안 14만 8천 호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네. 또 문화예술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의성, 상상력을 통해서 재원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우리의 경기 권역에 유치해서 예술, 기술, 교육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네. 자,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총 14만 8천 호를 이제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3만 7천 호씩이요. 그러면 네네. 이제 부지, 재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또 환매 조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서 자산 복지도 올릴 생각입니다. 네.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이 매입 임대 주택을 역세권의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해서 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친다면 매년 3만 7천 호씩 4년 동안 14만 8천 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절대적이죠. 또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부지는 원도심을 비롯해서 새롭게 개발될 신도시 등의 역세권에 많이 전개를 해서 이 출퇴근 편의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이요. 이제 초기 네. 부담은 사실은 낮은데 네,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유권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토지 임대부 네. 같은 경우 그렇지 네,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선호가 좀 갈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 임대부를 지금 현행법에는 이걸 그 조성 원가로 원래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감정가를 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그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는 로또 당첨된 그런 그 상대적 그 불평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당국과 또 입법부와 상의를 해서 원래 취지대로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한다면 그 현행보다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요. 또 그런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지분 적립형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른바 적금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초기 입주 금액을 한 25%만 가진다면 꾸준히 성실하게 한 20, 30년간 적립을 한다면 자기 자가소유 주택을 가지게 돼서 자산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또 좀 더 주목하는 것은 네. 이 매입 임대형 주택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경기 그 자산 금고 같은 걸 세워가지고 네. 이것을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한다면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의 그 청약률이 굉장히 복권 당첨되듯이 정말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네. 이것도 요건도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많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네. 2탄 공약 내용도 굉장히 상세한데 3탄도 준비 중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3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3탄에는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재원이나 이런 것 또 2탄까지 이렇게 문제를 공약을 말씀드리면 많은 정책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네네. 네,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공약을 더 섬세하게 다듬는다든지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제 5일 일요일부터 이제 본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네. 현장을 다녀보시니까 후보님께서 민심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과반 승부로 해서 끝날 건지 아니면 네. 결선까지 갈 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를 의식하면서 이거 되는 판인데 하고 게으름을 핀다든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고 우선 저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왜 이분은
저에게 지지를 보내며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라고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처음에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결국 행정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의 개선에 정치와 행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고민을 이제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건 이런 맥에서 막혀 있구나 그 맥락을 잡아내고 문제를 인식하고 풀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꾸준한 신뢰의 기반으로 제가 정치도 해왔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그동안 그냥 화면만 보던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르네라고 해서 네. 저는 그 분위기를 저에게 오는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 도민들의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그 후보님 하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추진력 네. 누구나 다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네. 또 사실은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긴장이 좀 네. 커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추진력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네. 분도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경기도에서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어떤 갈등이나 또는 모두 다 이제 하기 싫어하는 힘든 그런 일을 맡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라는 건. 네. 네.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야 되고 우선 입법 발의를 하려면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수의 의원들이 이미 이해했고 또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니까 네. 그냥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제가 혼자 돌파해내서 어떤 긴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네. 언론이 늘 갈등 프레임으로 씌우기 때문인데요. 네. 동료 의원님들은 충분히 지지해 주시고 또 그 말이 맞겠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같이 동참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신 거죠. 네. 제가 한 일 중에는 사실은 제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선행 아이디어를 낸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2개를 든다면 네. 행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2배 통장 같은 정책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아주 기묘하게 잘 쓰고 있죠. 네. 새로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네. 또 지금 보이고 있는 행정복합센터도 사실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저는 앞으로도 그런 담대한 상상력, 추진력으로 도정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법사위원장을 사퇴하시고 이제 선거운동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네. 일단 그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안 수사권은 본질적으로는 수사권입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가 수사 조작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불러내서 협박하는 또 그 협박이 안 먹히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유하거나 심지어는 제발 그렇게 해달라 애소가 담긴 그런 전화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수사권은 이 경찰에 주는 것이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맞고요. 네. 예외를 만든다면 이들 집단은 그 예외의 구멍을 자꾸 넓혀가지고 결국 수사권 분리를 의미 없게 만들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안 수사 요구를 잘 하면은 충분히 그 수사 감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은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검사는 이제 공소관으로서 공소 업무, 기소를 하거나 공소 유지를 집중하게 되는 것이니까 네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네. 질문이 요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후임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네, 먼저 네. 하신 법사위원장을 먼저 맡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을 좀 조언 또는 당부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뭐 조언을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서영교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이고요. 네. 계속 그 법사위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 김건희, 명태균 그 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증거를 잘 찾아서 또 그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한 그런 성과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맥락도 잘 짚어내고 또 법률가는 아니더라도 이미 그 법사위 활동을 통해서 법률가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감도 투철하고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이번에 네. 지금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그 네. 녹취가 이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네네. 일각에서 이렇게 되면 쌍방울 대구 송교사건 공소 유지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민낯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박상용 검사는 지난 법사위에서도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녹취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박상용의 반박 내용과 배치되는 후속 녹취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도둑도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는 일개 도둑보다 못한 아주 나쁜 검사라 할 것입니다. 반박을 하는 이유는 나 혼자 결코 안 죽는다. 나 혼자 한 일이겠느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하니까 권한이 분산되고 힘이 빠지니까 내부의 이런 구조적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정의가 바로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은 스스로 자성을 하고 지난 과오에 대해서 조직적인 자성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진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속보가 하나 발생해서요. 지금 당에서 지금 예. 그 전북지사 예비 후보인 김관영 현 지사를 지금 금품 살포 의혹 정황이 네. 파악이 됐다면서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는데 굉장히 네. 빠른 조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그동안 그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요. 또 이미 그걸로 기소된 분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벗고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런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후보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또 그런 부패와 자범의 소지 없는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신속한 제명은 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 후보가 그런 부패나 또는 성비위가 연루됐을 때는 공천 과정에서 제명 등 신속한 결정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도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한 그런 결단을 내린 경험이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 김영환 네.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에 장동혁 대표가 네. 왜 국민의힘 주요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오히려 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런 발언을 본인이, 어제 네. 했습니다. 네. 본인이 판사 시절에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 외풍이나 정치적 그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좀 자가당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의 그 흐름이 민주당 네. 우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남은 변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변수라기보다 지금 12.3 내란 이후에 네. 이제 그 지방 권력도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 22년 있었던 지방선거에는 국민을 속이고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내란 세력 검찰 우두머리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해냈다 하는 그 여세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앙에서 굉장히 그 선장으로서 방향도 잘 잡고 있고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데 지방 권력이 반대로 이걸 그 족쇄를 채운다든가 거꾸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민심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지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사고 후 오랜만에 먼 곳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성 숲체원까지 가는 길엔 초록여행이 함께해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경사가 완만한 나노숲길에서 3월의 초록빛 풍경을 마주하니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날의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여행이라는 도전을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긴 하지만 좀 부쩍 쌀쌀한 느낌은 있는데요. 평년보다는 5, 6도 정도 높은 기온입니다. 충청 호남은 5도에서 10도 정도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심지어 1도대 기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기 북부 등 저온 지역과 충남권에 서리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발생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의 대기의 질이 좋지 않은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인천, 경기 북부
북부, 충청은 오후에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호남 지방 역시 밤에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서쪽에서 유입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 등 대부분 20도에 수렴하는 그런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쪽의 안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늦은 오후 제주에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 제주에는 최대 1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에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장 관련한 질문 전에 밤사이 속보가 있어서요. 지금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금 현금 살포 의혹, 현금 살포 정황이 파악이 됐다면서 어제 당에서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결정인 것 같은데, 예, 이 지금 김 지사 측은 사실 해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회수도 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도 당이 이렇게 빠르게 긴급 조치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높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통상 선거에서는 작은 이런 도덕성 문제라든지 청렴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거의 판세가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의 결정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청렴 문제, 도덕성 문제 이거를 당에서 철저히 챙기고 문제가 있는 후보는 걸러내겠다라는 당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북도지사 경선이 그러면 재편돼야 되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할까요? 지금 원래는 안호영 의원님이 도지사 선거를 불출마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네. 어제 그 사태 이후로 다시 출마를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 두 분이 경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수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 낼 자격이 없다,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관영 지사가 부적절한 문제로 당에서 제명 조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이 전북지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후보 중에 지금은 한 명의 문제고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또 계속 선거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그 문제와는 조금은 본질을 비껴난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서울시장 경선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자, 자체 평가했으면요, 만족하십니까? 첫 TV 토론회? 처음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긴장도 많이 풀렸고 네. 좀 더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하려던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잘 풀어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저한테 9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9점이요. 네. 지금 토론회 때 보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 공약인 5분 버스 정류장, 10분 역세권, 실속형 주택 이 부분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자, 비판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후보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제일 먼저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 또 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의 경우에 정원호 후보의 계획은 노선을 재개편하겠다, 재설계하겠다. 그리고 지하철은 빨리 건설을 앞당기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둘 다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요. 버스 노선을 개편하려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 버스 노선이 민간 회사에게 대부분 있습니다. 재산권처럼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민간 회사의 재산권처럼 그 간주되는 이 버스 노선을 공공이 마음대로 개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근본적으로 민간회사의 버스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서울 지하철 건설이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크라 전쟁이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건설비가 치솟았기 때문에 치솟은 사업비를 공공이 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단순히 구호만 내는 그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주택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공급이 정원호 청장이 후보가 이제 제안하는 게 실속형 70% 민간 아파트를 부대 시설 이런 것을 빼고 그래서 가격 거품을 없애는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마찬가지로 공약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민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 70%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에 그 수영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빼고 부대 시설이 없애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춰라 했을 때 조합원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현실성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임기 4년의 서울시장이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민간 아파트를 70%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수요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런 거 외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제안을 한 것은 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전역에 40년 가까이 된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공 아파트를 더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 재개발을 하고 대부분 이제 역세권에 위치한 좋은 아파트이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고품질의 부대 시설까지 갖춘 그런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이것을 반의 반값 즉 4분의 1 값으로 분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네. 4분의 1 값은 그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분양가 원가 공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현재에도 서울에서 이런 토지 임대부 아파트로 좋은 지역 그 고덕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이미 반값으로 4분의 1 값으로 3억 원 정도로 분양을 네. 한 성공 사례가 있고요. 네.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강남 지역에도 이미 2억 원대 혹은 3억 원대로 30평대 아파트를 이런 방식으로 분양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의지만 가지면은 충분히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에 유휴 공공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부지에 이런 4분의 1값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면 충분히 현실성 있게 이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부족 현상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네. 정원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야권발 칸쿤 출장 의혹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의혹은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일단 그 지적은 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공무로 간 그런 출장을 마치 여직원과 둘이서 뭔가 부적절한 그런 이제 출장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야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매우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그러한 지적이야말로 사실상 좀 비겁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단은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이 모독에 가까운 그런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통상 여성들도 지금 사회에서 당당하게 남성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그 부적절함을 암시하는 낙인을 씌운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저급한 방식의 네거티브다. 그런 생각에 아마 이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제기됐던 의혹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보면 이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출된 서류. 근데 그 서류 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칸쿤, 멕시코 칸쿤이라는 데가 경유지라고 알고 있고 그 출장 서류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 출장 목적과 상관없는 뭐 일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과 별개로 이 출장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은 또 문제 제기를 할 법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네. 공식 일정이 마친 이후에 경유지로서 칸쿤을 이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또 그 서류가 좀 조작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여성과 관련된 그런 의혹과 별개로 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정에 있어서 이제 달인이다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는 정은호 후보로서는 이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 프로에서 이제 이용우 의원이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적을 하셨고 또 지금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이제 나왔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제 당대표께서 이 법률 검토를 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를 해라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공무상의 이 해외 출장인데 마치 두 사람이 뭔가 부적절한 여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고 그렇게 네.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왜곡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보나 또 해당 여직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 후보에 대한 이런 그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혹 제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뭐 경쟁자이시기도 하고 동료이시기도 한 상황인데 자,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검증되고 또 해명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실력이죠. 유능함, 능력.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관영 지사가 청렴성 문제로 지금 사실상 당에서 제명 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역대 민주당 선거에서도 그런 청렴성이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는 이런 사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능력이라든지 실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들 간에 크게 변별력 없이 비슷할 수 있지만은 네. 이 청렴성과 도덕성 문제는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후보로 만약에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을 때에 네. 그로 인한 리스크는 우리 민주당이 고스란히 지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도 이제 처음 TV 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네. 세 분이 지금 토론회를 가졌는데 어느 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 제일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너무 뒤늦게 출발을 했고 인지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오세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본선에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 경쟁을 하시게 된다는 가정하에 후보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거나 또는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거의 10년 이상을 서울시장으로 했고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4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적어도 지금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을 시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이 재직 시에 한 성과가 뭐냐 이럴 때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세울 만한 게 뭐 한강버스라든지 이번에 뭐 이제 곧 준공한다는 감사의 정원 또 서울링 이런 누가 보더라도 전시행정이고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자신만의 금멋 정치의 상징인 그런 일들을 많이 대부분 했고요. 실제로 시민들의 민생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시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물어볼 때 한 것이 별로 없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주거 문제나 교통 문제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제대로 한 게 없고 모두가 멈춰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신통기획이라고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최대 업적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서울의 264개 그 정비지구 중에서 실제로 이 신통기획으로 착공에 이런 것은 한 두세 군데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공급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거의 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지금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강남은 지하철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근데 강북 지역에는 지하철이 없거나 강남에 한 30개 정도 한 구에 지하철역이 있는 거에 비해서 한 3개, 4개, 5개 이런 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격차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네. 지하철 건설이 시급한데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행정이 굉장히 무능하고 실제로 서울 시민들의 생활에 민생에 보탬이 된 것은 거의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물을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금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망해가는 회사에서 회식비를 푸는 격이다. 또 하나는 한 달에 우리나라의 소비가 한 30조 원인데 지금 26조라는 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좀 너무 어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유가가 올라서 사실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이 장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못하거나 생계를 잇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은 그런 기름값 때문에 그 생계를 잇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가장 타겟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고요. 그분들에게는 생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절박한 일인데 이런 것을 그냥 한가하게 평시에 이런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랑 비교를 해서 말을 하는 게 이준석 대표가 과연 지금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자리 중에서 지금 3자리가 새로운 상임위원장들이 지금 선거로 되셨습니다. 지금 보면 법사위는 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새로 맡으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검찰개혁 관련한 또 입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공교롭게 최영교 의원이 같이 맡고 있어요.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현안이 지금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일단 2달 정도 남은 이번 법사위에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조특위에서 조작 기소에 관해서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그의 희생자 들에 대한 이제 명예회복 이런 것이 현재 가장 주요한 현안이다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법사위원장이자 국조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서영교 의원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해내실 거다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정의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또 사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잘 역할을 해주실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은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이런 문제도 새로운 지방선거 기관장들이 출범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 전에 이런 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이 지금 결정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전남 광주 통합시장에 출마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야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생각하고요. 그 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관위원장이 느닷없이 지자체장 출마를 하겠다고 아직 이런 공천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던지고 나가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 거기에 뭐 당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사실상 지금 남은 공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중요한 공천 작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게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자중질환에 빠졌다. 그래서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을 인용한 그 재판부가 너무 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법원이 이런 행정에 아니면 이런 이제 입법부의 이런 정치 문제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통상의 예였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법원이 굉장히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에서부터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크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법원이 이렇게 지금 하는 국민의힘의 공천에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공천이 좀 쉽게 말하면 좀 엉망진창이었다.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그런 공천이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모습이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이 공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엉망진창 공천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절연을 하지 못하고 당의 노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당 내부의 분란이라든지 공천의 문제점이라든지 당내 인사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 공관위원장에 충북 출신의 4선 박덕흠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선거를 뛰겠다고 그만둔 상황에서는 달리 이 공관위원장으로서 새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마 당내 인사를 선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구설수가 많았고요.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제대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대구 시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조사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우호적인 조사치가 나오고는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조심스럽지만 네. 이번에는 김부겸 우리 후보께서 대구에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값진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네. 물론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요. 네네. 그러나 지금 대구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이런 실망이나 이런 것도 대구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 이런 것을 대구 시민들께서 실감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께서 대구 출신으로서 또 총리까지 하시면서 그동안 보이신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네네. 능력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께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결정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호영 의원이 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지금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자 구도가 되느냐 또 3자 구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분석들도 내놓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지만 또 대구 유권자들의 이른바 결집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호영 의원이 아직은 탈당을 하지 않았고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만약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김영환 지사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국민의 후보로서 다시 한번 경선에 참여해서 조호영 의원이 후보로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근데 사실 이 국민의힘 상황과 별개로 지금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여론조사 등에서 높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민주당에 대한 대구 시민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또 국민의힘의 자중 질환에 대한 실망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 내부 변수와 상관없이 김부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는데 이전에 이런 거는 좀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다라고 또 언론 보도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는 김부겸 후보만 하는 일은 아니고요. 저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대부분 자신의 번호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번호를 거의 대중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뭐 공개는 아니지만 아마 대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 사생활 이런 거는 포기를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휴대전화 공개를 통해서 민원을 받고 그러는 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구의 경우에는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그 소통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우리 후보의 이 전화번호 공개는 아마 매우 신선한 그런 충격으로 지역에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TV 토론이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지금 박주민 후보가 한 번 더 하자 TBS에서 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우리 민주당을 대표할 그런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 이런 모든 것이 검증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본선에 진출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또 우리가 본선에 나갔을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필성 후보를 뽑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토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아침 기온이지만 어제에 비하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5도 안팎에 일부 0도 안팎인 지역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매우 따뜻합니다. 오늘도 서울 1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훨씬 웃돌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쪽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종일 유지하겠습니다. 낮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안개도 짙은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30, 남부지방 10에서 60, 제주에는 30에서 100mm 안팎에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8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3부에선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 분석 실장과 6.3 지방선거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2주 후면 광역단체장 경선 마무리됐는데 갑자기 네. 현직에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물론 뭐 금품 살포 정황은 그 내용 자체가 좀 뭐라 할까요? 센세이셔널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 내린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은 내부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지 않습니까? 본선보다는 예. 내부 경쟁이 사실은 상대방하고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복잡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속속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 약점, 강점도 알고 있고 지역에 이렇게 뭐랄까 네트워크도 공유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김관영 지사 측 해명을 보면은 뭐 선거 직전도 아니고 한참 전에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액수의 거를 뭐 대리비 식사 이후에 선후배 뭐 여기 했다가 바로 이렇게 회수했다. 근데 이게 또
마침 공교롭게 그 식당에서 어떻게 그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했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제 전격 제명을 했죠. 그게 두 번째 각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전략공천이라든지 컷오프라든지 이런 것의 대전제 조건은 그 헤드, 당, 대통령이 세냐 약하냐입니다.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식, 뭐 가처분,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헤드, 당 지지율이 약하고 대표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민주당도 뭐 이제 지역으로 가면은 반발하고 하는 곳이 이제 기초 단위에서는 있습니다만은 또 김관영 지사가 오늘 뭐 어떤 식의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깜짝 놀랐지만은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보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 경기권도 이렇게 보면은 컷오프가 돼가지고 경선을 진행 중인데 중진 의원들 컷오프에서 날아간 분들 제가 뭐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조용히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강한 헤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네. 차이도 그러니까 구심력, 네. 장악력이라고 하죠. 그게 강하냐 안 강하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도 센데 또 대통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되면 전북지사 판세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사실 1대1 경선이었단 말이에요. 김관영 지사하고 이원택 의원이라고 네. 두 분 다 이렇게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가 이렇게 제명되면은 이원택 의원 혼자 남았으니까 말하자면 무경선 후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호영 의원이라고 좀 나름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다시 뛰어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은 이번에는 군산의 재보궐선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거기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겠죠. 뭐 공천을 어떻게 한다든지, 네. 뭐 선거 프레임이 어떻게 된다든지. 예컨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군산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 때문에 이 선거 벌어지는 거 후보 내지 마라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뭐 무슨 소리냐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이 전북지사도 비슷한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에서 뭐 이 선거 전에 처리를 했으니까 군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전북지사뿐만 아니라 군산까지도 민주당이 뭐 무공천할 일이 있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그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의원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 연달아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경기지사 경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벌써 이제 토론회 2번이나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대체로 김동연 후보, 추미애 후보, 한준호 후보 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네. 추미애 후보는 지명도라든지 뭐 정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매우 높고 한준호 후보는 뭐 이게 50 넘어가지고 이런 말 표현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저랑 동갑이던데 상대적으로 영건이지 않습니까? 본인 나이까지 거론하시면 뭐 그런 식의 이게 나타나는 것 같고 또 네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에 국힘은 지금 후보를 어떻게 내냐 고민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되게 어렵지 후보가 않습니까? 뭐 결정, 예, 유승민, 그렇죠. 김문수 되게 러브콜을 해봤는데 안 된다, 안 한다. 무슨 이런 마당에 내가 나가겠냐라는 쪽이고 지금 이제 두 분의 원외 인사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이 사람들은 조금 약하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본선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여기는 무조건 이기는 수 있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후보를 이 후보 뽑는 게 바로 도지사나 다름없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 강한 사람을 뽑느냐. 그렇다면은 추미애 후보가 되는 것이고 미래를 볼 사람을
보느냐라고 하면은 한준호 후보가 되는 것이고 안정적인 행정력을 보느냐라고 하면 김동연 후보가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보면은 김동연 후보가 조금 상승세가 보이는 게 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뭐겠습니까? 중동 전쟁이죠. 이란 전쟁. 통한 그런 고유가 고물가, 긴축, 고환율 그리고 네. 뭐 앞으로 이 추경을 어떻게 하냐라는 경제 이슈,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출렁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지사 출신이잖아요. 경제부총리. 네,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또 현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계속 정치 뉴스가 아니라 경제 뉴스 듣고 사회 뉴스 듣고 뭐 쓰레기 봉투가 어떻게 된다, 뭐 오부제를 한다, 이부제를 한다라고 하는 환경이 사실 김동연 지사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흐름 하나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는데 오마이뉴스가 네. STI에 의뢰해서 3월 27일부터 네. 29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호감도하고 비호감도를 물었어요. 네네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방식을 봤더니 좀 특이했어요. 네. 스마트폰 앱 조사,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네. 했더라고요. 그런데 호감도 면에서 보니까 김동연 후보 28.9%, 추미애 후보 14.9%, 한준호 후보 10.7%, 네. 없다 26%, 잘 모르겠다 19.5% 네네. 이렇게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혔더니 김동연 후보 33.6%, 추미애 후보 27.9%, 한준호 후보 17.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호감도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높은 걸로 1위인데 좀 격차가 더 있는 걸로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했을 때는 추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비호감도도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호감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34.5%, 김동연 후보 12.9%, 한준호 후보 10.7%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게 재밌는 조사였는데요. 일단 네. 이제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방식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웹 조사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세계적으로 거부가 너무 높아요. 많이 네, 이제 뭐 그렇죠. 끊어버린다든지 안 뭐 받죠, 이렇게 하기 일단.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웹 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정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패널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네네. 그 말씀드리고 네네. 그리고 호감도 비호감도도 많이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건 확장성에 대한 게 있는 거고 첫 번째로는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확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리고 호감도하고 비호감도의 총합을 했을 때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둘 다가 낮으면은 인지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준호 후보가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낮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뭐 추미애 후보의 비호감도가 좀 높다. 네. 이거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좀 호감도가 높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경제 상황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컬러가 강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게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이게 민주당에서 뭐 뉴 이재명, 유시민 작가의 뭐 ABC론, 네. 뭐 김어준 씨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되게 핫한 이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지만 이 각각 후보들은 그 생각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경기도는 원사이드한 상황이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후보 되면 본선은 문제 없다라고 본인들은 다들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예.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 비호감도에 대한 그 질문 조사 중에는 민주당 지지층만의 비호감도에서는 추미애 후보 22.6%, 김동연 후보 21.6%, 한준호 후보 17.8%.
후보자 간 차이가 그다지 민주당 지지층 아까 그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 개파적인 부분들 비명이냐 친명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이미지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강하지도 않지만은 비호감도도 낮다. 약간 행정 내지는 경제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또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대통령하고 경합했던 사람이다. 또 이게 남아 있는 게 있겠죠. 아, 그래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네. 해석이 되시는군요. 네. 지금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 측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후보 적합도가 아니고 호감도를 조사해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요. 민주당 경기지사 이제 5일부터 이제 본선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와서 끝날까요? 아니면은 결정까지 갈까요? 이거 정말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차 때는 추미애 후보가 뭐 많이 높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큰 거는 경제적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김동연 후보한테는 되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경제적 상황을 예측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늘 뭘 한다 만다 봐야 아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한 일주일, 이주일 상관에 만약에 그 충돌, 전쟁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네. 경제 상황이 완전히 돌아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김동연 후보한테 강점일 것이고 정치적인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추미애 후보한테 강점이고 한준호 후보가 역전을 노리며 쫓아가는 거는 대통령을 뭐 지킬 사람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인 건데 이제 한준호 후보가 조금 기대보다는 못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세고 사람한테 대통령 지킬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뭐 우리 누구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지키나? 그런 식의 제가 민주당 지지층이면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경선을 보면 지금 여전히 뭐 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원호 후보 22.7%, 박주민 후보 15.7%, 전현희 후보 2.8%, 없음 또는 모름이 58.8% 나왔습니다. 네.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데 요 결과만 보면 그 오차 범위 내로 정원호 후보와 박주민 후보의 격차가 좀 좁혀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일단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은 좀 다르죠. 서울은 뭐니 해도 본선에 대한 생각들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게 돼 있는 거죠. 누가 오세훈을 꺾을 수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한 생각이. 근데 사실 정원호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건 바로 그 본선 경쟁력에 대한 그 어필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은 뭐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구청장 3번을 했을 뿐인데 그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은 경기도에 비해서 좀 보수세도 강하고 실용적인 면이 있으니까 실적을 가지고 또 성동구라는 데가 뭐 서울숲을 비롯해가지고 뭐 천지개벽한 곳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있는 정원호면은 본선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올라온 건데 네. 역시 이렇게 좀 붙여놓으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이런 경선하면 1위 후보한테 집중 포화가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컷오프 되기 전부터 사실은 정원호 후보한테 포화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뭐 박주민, 전현희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원에 대한 공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여당 지지층들은 정원호라는 사람을 과연 본선 무대에 올려놨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막 공격도 받고 할 건데 뚫고 갈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단계겠죠.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큰 판이랄까 이런 데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이런 토론이라는데 이런 좀 익숙치 못한 모습 같은 것들. 박주민 의원만 해도 이제 3선 의원에다가 그렇죠. 뭐 이런 야당하고도 많이 싸워보고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뒤에 가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더 또 강타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좁아진 거겠죠. 네. 그래서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중도층이라고 표시하신 분들이 정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23.5%인데 박주민 후보는 13%였어요. 네. 그런데 진보층이라고 하신 분들은 정원호 후보가 33.5%, 박주민 후보가 29.8%, 민주당 지지층은 정원 후보가 그 중간쯤 되는 거죠. 33.4%, 박주민 24.4%. 네. 딱 말씀하신 네. 그런 경향을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남은 기간 동안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구체적인 새로운 정책을 내고 뭐 더 아름다운 공약을 낸다기보다 공격하면은 뭐 맞받아친다든지 그런 식의 모습이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이고 쫓아가는 박주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일단 경선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이제 진보층하고 민주 지지층에서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역시 뭐 오세훈 시장의 적합도가 27.4%로 가장 높고 윤희숙 전 의원이 5.2%, 박수민 의원이 2.6%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경선은 크게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도 본당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건 있었죠. 한때 이른바 뭐 윤 어게인? 로 불리는 강성 우파들이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들이 결집하면은 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서울시장 경선 3명 나온 분 중에는 오세훈 시장 제외하고 2명이네요. 2명 중에는 뭐 그런 컬러를 지닌 분들은 없고 하니까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대구시장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네, 휴대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뭐 양자 대결, 다자 대결 모두 여전히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우위에 압도적이죠. 있습니까? 예. 네. 이게 뭐 이름 가리고 이렇게 보면요. 네. 서울인가 대략 아니면 뭐 경기도인가 여당 그러니까 대구란 지역도 가리고 이름도 잘 가리고 여당 시장 후보, 야당 시장 후보 네. 가상 대결 보면 이걸 누가 대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50대 30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57대 30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경선 후보 6분 1차 토론회까지는 했는데 네. 그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두 분이 만약에 다시 등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이 오늘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위에서 2번 저기 됐었잖아요. 가처분 인용됐고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거기다가 거죠? 이제 공관위까지도 네네.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이 일단 붕괴 상태 기능 정지 비슷한 상태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대구 선거에만 국한해 보자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여기는 가처분 인용이 되더라도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떤 식의 방법이 있는지 아까 제가 민주당 말했을 때 현직 도지사를 하룻밤에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반발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선거 본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다 아니에요. 반발도 있죠. 그리고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두 개가 다 해당한다. 그냥 오리무중이고 물론 선거까지는 앞으로 60여일 남았으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되긴 되겠죠. 그게 어떤 식일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리가 되면은 또 대구의 기본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벌어져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민주당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부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선거운동을 이제 시작한 거고 이분의 출마 선언문이나 메시지 보면은 국민의힘 개혁파 같은 느낌이에요. 민주당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보수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회초리를 때려야지 보수가 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동의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남은 60일 동안에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정신 차리고 수습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관건인 거죠. 네. 자, 얼마 전에 또 흥미로운 조사가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네. 북갑에 보궐선거가 열리면 어떤 인물에 투표하겠냐 묻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상 4명의 대결과 양자 대결에서 네네. 근데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서는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29.1, 한동훈 전 대표가 21.6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부산 북구갑 거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건데요. 여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나오더라고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지지율도 매우 높고. 네, 예. 그러니까 부산인데 여당세가 되게 센 곳이다. 그럼 지금 현재 여당 지지자한테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조국 대표를 여당의 대표 선수로서 인식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여당의 대표 선수니까 이제 전재수 후광 효과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이제 부산 출신인 걸 강조하니까 그렇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21.6인데 무소속 치고는 뭐 해볼 만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자 보십시오. 네. 둘을 합치면 50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양자 대결인데 무응답은 참 답을 안 한 거고 잘 모르겠다 생각이 없다가 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전재수는 우리 동네에서 키운 우리 인물이니까 그래 전재수는 맞는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꽤 대선 때도 여기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보수세가 세니까 대통령이 선뜻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근데 또 국힘 한동훈 후보는 또 후보도 아니지 아직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뭐 국민의힘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썩 뭐 이게 눈에 안 차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혼전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곳이군요. 대구는 되게 화가 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저렇게도 움직일 건데 부산은 대구에 비해서는 화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2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